여러분, 혹시 밤늦게 혼자 계실 때 문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선시대 깊은 산골, 가난한 선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촛불 하나에 의지해 과거 시험 공부를 했지만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할 정도로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바람치는 밤, 그 선비의 집 문을 두드리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키가 장대 같고 얼굴에 털이 숭숭난 기괴한 모습의 사내였습니다. 그 사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한 잔 나누러 왔소. 선비는 두려웠지만 문을 열어주었고 그날부터 매일 밤 그 기괴한 손님과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석 달 만에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에게는 절대 지켜야 할 금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금기를 어기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과연 그 기괴한 손님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선비에게 내려진 절대 금기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조선시대에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도깨비의 금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이생이라는 35살 선비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벼슬길에 나가기 위해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제대로 된 스승도 없이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기슭의 허름한 오두막이었습니다.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밤이면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이생은 그곳에서 하루 한 끼 잡곡죽으로 연명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기름이 아까워 촛불 하나만 켜놓고 그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리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오두막의 문이 덜컹덜컹 흔들렸습니다. 이생은 불안한 마음에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에잇, 이 비바람에 공부가 되나? 이생이 한숨을 쉬며 책을 덮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생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 밤에 이 깊은 산속에 누가 찾아온단 말인가? 쿵, 쿵, 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굵직하고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선비 양반, 문 좀 열어주시게. 이생은 두려움에 떨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 밖에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형상이 서 있었습니다. 키는 거의 두 길은 되어 보였고 어깨는 문짝만큼이나 넓었습니다. 얼굴에는 검은 털이 숭숭 나 있었고 두 눈은 호랑이처럼 번뜩였습니다. 헉! 이생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봐, 선비 양반, 술 한 잔 나누러 왔소이다. 이 비에 문 밖에 서 있기가 딱하지 않소? 그 거대한 사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우렁찼지만 어딘가 정겨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생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주자니 두렵고 그렇다고 계속 외면하자니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허허, 겁먹지 마시게. 내 해코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네. 이것 좀 보시게. 사내가 문틈으로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이생이 촛불을 들어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산삼이었습니다. 그것도 100년은 좋기 묵었을 법한 커다란 산삼이었습니다. 이게 산삼이. 그렇소. 이걸 자네에게 주겠네.
대신 오늘 밤 이 늙은이와 술 한 잔만 나누어 주시게. 오랜만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말이요. 이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산삼 하나만 있으면 석 달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팔아서 책도 몇 권 더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생은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열었습니다. 기익. 문이 열리자 그 거대한 사내가 허리를 굽히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손에 커다란 술통을 들고 있었고 등에는 큰 보따리를 메고 있었습니다. 허허, 고맙소, 선비 양반.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사내가 방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으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보따리 안에서는 잘 익은 안주들이 나왔습니다. 말린 꿩고기, 도토리묵, 산나물, 그리고 방금 구운 듯한 고소한 냄새가 나는 떡까지. 이생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한 선비에게 이런 음식은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앉으시게. 오늘 밤은 자네와 실컷 마시고 싶소. 사내가 술잔을 따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괴상한 외모와는 달리 매우 순수하고 정직해 보였습니다. 이생은 조심스럽게 사내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 실례지만 대체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허허, 궁금하겠지. 나는 이 산을 지키는 터주대감이라고나 할까? 오랫동안 이 산에서 살아왔지. 터주대감이라. 그럼 혹시 이생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도깨비.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 한 잔 들게나. 사내가 술잔을 건넸습니다. 이생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술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온몸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좋은 술이로군요. 그렇지? 이건 보통 술이 아니라네. 산 아래 주막에서 가장 좋다는 술을 가져왔지. 둘은 그렇게 술잔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내는 이야기꾼처럼 산속의 신기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이생은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몇 잔을 마신 후 사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비 양반, 자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소. 말씀하십시오. 자네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시오? 이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선비들이라면 아마 무지가 무섭다 혹은 불의가 무섭다 같은 점잖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생은 달랐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했고 그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굶어 죽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순간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생은 자신이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게 아닌가 후회했습니다. 선비라면 배가 고파도 의연해야 하는데 자신은 너무 속물 같은 대답을 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옵니다. 이생이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었고 친척들도 모두 저를 외면했습니다. 혼자 이 산속에 들어와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겨울이 되면 추위보다 굶주림이 더 무섭고 여름이 되면 더위보다 끼니 걱정이 더 큽니다. 저는 정말 굶어 죽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처음으로 꺼낸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허허, 하하하. 사내가 갑자기 호탕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워낙 커서 오두막 전체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좋소. 아주 좋아. 사내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구려.
요즘 세상의 선비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들 뿐이요. 배가 고파도 배부른 척, 가난해도 부자인 척, 무서워도 용감한 척. 모두들 체면 때문에 거짓말만 늘어놓지. 사내가 이생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다르구려. 자네는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말했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자세가 아니겠소? 공자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소. 군자는 솔직하고 정직하다고 말이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이생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 아니요. 나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학식 높은 사람. 그런데 그들 중 자네처럼 솔직한 사람은 없었소. 사내가 다시 술잔을 가득 채워 이생에게 건넸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야말로 복을 받을 자격이 있소. 복이라니요? 허허, 그냥 하는 말이요. 자, 한 잔 더 드시게. 둘은 다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생도 편안한 마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사내가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이십니까? 이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내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외로움이 제일 무섭소. 외로움이요? 그렇소. 나는 이 산에서 아주 오래 살았소. 100년도 넘게 말이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었소. 사람들은 모두 나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이용하려고만 했지. 사내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곤 하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보면 겁을 먹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자네처럼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오. 저는 그저 산삼에 혹해서. 이생이 솔직하게 말하자 사내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것도 솔직하구려. 허허, 괜찮소? 어떤 이유로든 자네가 나를 받아들여 준 것만으로도 고맙소. 둘은 그렇게 밤새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내는 산속에 사는 짐승들의 이야기, 계절마다 피는 꽃들의 이야기, 그리고 옛날 이 땅을 지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생은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혜들이었습니다. 어느덧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아, 벌써 새벽이 되었구려.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 즐거웠소. 선비 양반. 오랜만에 마음 편히 술을 마셨소.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은 밤을 보냈습니다. 사내가 보따리를 챙기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전에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선비 양반, 내일 밤에 또 찾아와도 되겠소?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고맙소. 그럼 내일 밤에 다시 뵙겠소. 사내가 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생도 문 밖까지 나가 사내를 배웅했습니다. 사내는 큰 걸음으로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뒷모습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이생이 방으로 돌아와 정리를 하려는데 문득 방 한 구석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생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금괴였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의 순금 덩어리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생은 금괴를 들어 올리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금괴 하나면 1년은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사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야말로 복을 받을 자격이 있소. 이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사내가 일부러 두고 간 것이라는 것을.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생이 금괴를 꼭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생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내는 약속대로 매일 밤 이생을 찾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어김없이 문 밖에서 그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 양반, 오늘도 술 한잔 하러 왔소이다. 이생은 이제 두려움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내가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사내와 나누는 대화가 이생에게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사내는 올 때마다 신기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선비 양반, 오늘은 100년 전 이 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리다. 그때는 말이요. 이생은 눈을 반짝이며 사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내의 이야기는 어떤 책보다도 재미있었고 어떤 스승의 가르침보다도 값졌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끝나고 사내가 떠날 때마다 방 한구석에는 늘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금괴였고 어떤 날은 은괴였습니다. 또 어떤 날은 귀한 약재나 비단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생은 사양하려고 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저는 그저 술 한잔 나눈 것뿐인데. 허허, 받아두게. 자네와 나누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네. 사내는 늘 그렇게 말하며 이생의 사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이생의 허름했던 오두막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기와를 새 기와로 바꾸고 구멍난 벽을 새로 발랐습니다. 누더기였던 옷도 깨끗한 새 옷으로 바꾸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이생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 튼튼한 대문, 깨끗한 방. 책장에는 새로 산 책들이 가득했고 부엌에는 쌀독이 넘쳐났습니다. 이생은 이제 하인 한 명도 두게 되었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젊은이로 성실하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날이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수고하게. 이생은 이제 날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이생은 더 이상 가난한 선비가 아니라 고을의 부자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교만해지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책을 읽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 몇 명이 이생의 집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이생이란 자가 어찌 갑자기 부자가 됐을까? 글쎄 말이야. 3달 전만 해도 죽만 먹고 살던 사람이 필시산에서 보물을 캤나 보지 뭐. 아니면 도둑질이라도 한 게 아닐까?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네. 그는 정직한 사람이야. 그럼 대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부자가 된 거야? 사람들의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특히 이생의 이웃에 사는 박씨라는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이생을 감시했습니다. 박씨는 4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로 마을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늘 돈을 밝혔고 남의 것을 빼앗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저 가난뱅이 주제에 갑자기 부자가 됐다고? 반드시 비밀이 있을 거야. 박 씨는 이생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씨는 몰래 이생의 집 담벼락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집안의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허허, 선비 양반, 오늘 술이 유난히 맛있구려.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목소리, 저게 누구지? 어르신 덕분에 매일 밤이 즐겁습니다.
이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담벼락 틈으로 몰래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커다란 체구의 기괴한 모습을 한 사내가 이생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사람이 아니잖아. 박 씨는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도깨비다. 저게 바로 도깨비야. 박 씨는 전설로만 듣던 도깨비를 실제로 본 것입니다. 그래, 이생이 부자가 된 비밀이 바로 저 도깨비 때문이구나. 박 씨의 눈에 탐욕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좋아, 나도 저 도깨비와 친해지면 부자가 될 수 있어. 하지만 박 씨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계속 이생의 집을 감시하며 도깨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 씨는 결정적인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도깨비가 이생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선비 양반, 오늘은 자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오.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네와 나는 이제 친구가 되었소. 하지만 이 우정을 지키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소. 박 씨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첫째, 우리가 나누는 이 술자리를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게.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의 인연은 끝이 나오. 알겠습니다. 결코 말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도깨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두 가지 있소. 박 씨는 숨도 쉬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는 말피요. 또 하나는 말머리라오. 말피와 말머리라니요? 그렇소. 만약 내가 그것들을 보게 되면 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오. 그러니 절대로 그것들을 내 앞에 두지 마시게. 명심하겠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이제 알았다. 도깨비의 약점을 알았어. 그날 밤 도깨비는 평소보다 더욱 엄숙한 표정으로 이생을 마주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밤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깨비는 술잔을 내려놓고 이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비 양반. 예, 어르신. 우리가 처음 만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소.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석 달이었습니다. 이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도깨비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100년을 살면서 자네 같은 친구를 만난 것은 처음이요. 도깨비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오. 이것은 우리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요. 이생은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깨비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네와 나는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되었소. 하지만 이 우정을 지키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가 있소. 도깨비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우리가 나누는 이 술자리를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게. 그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어찌 감히. 아니요, 선비 양반. 이것은 가벼운 부탁이 아니오. 도깨비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면 반드시 탐욕스러운 자들이 나타날 것이요. 그들은 나를 이용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연은 끝이 나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요. 명심하겠습니다. 결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생이 엄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소. 그리고 둘째, 도깨비가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벽에 크게 비쳤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두 가지 있소. 무엇입니까?
하나는 말피요, 또 하나는 말머리라오. 이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피와 말머리요? 그렇소. 나는 도깨비요. 도깨비에게 말피와 말머리는 가장 무서운 것이라오. 그 냄새를 맡기만 해도 온몸이 마비되고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오. 도깨비의 거대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만약 내가 그것들을 만나게 되면 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미쳐 날뛰게 되오. 그렇게 되면 도깨비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오. 이생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도깨비의 말에는 진심 어린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찌 감히 그런 것을 어르신 앞에 두겠습니까? 나도 자네를 믿소. 하지만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소. 자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아기를 품고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소. 도깨비가 이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큰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선비 양반,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게. 만약 내가 말피나 말머리를 보게 되면 나는 자네를 해칠 수도 있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이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막겠습니다. 이생이 두 손으로 도깨비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고맙소, 선비 양반. 자네의 그 진심이 나에게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하오. 도깨비가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무거운 이야기는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세.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안주를 준비했소. 분위기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둘은 술을 마시며 다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생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말피와 말머리, 절대로 조심해야겠어. 밤이 깊어갈수록 이생은 도깨비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친구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시오? 저는 어르신을 만나 정말 행복합니다. 돈이나 보물 때문이 아니라 어르신이라는 친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도깨비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나도 그렇소, 선비 양반. 자네는 내 평생의 친구요. 두 사람은 그렇게 진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담벼락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는 박 씨라는 탐욕스러운 사내가 있다는 것을. 박 씨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허허, 말피와 말머리라. 도깨비의 약점을 알았어. 이제 저 재물들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군. 박 씨의 눈에 사악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는 평소처럼 이생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내일 밤에 또 뵙겠소, 선비 양반. 조심히 가십시오, 어르신. 도깨비가 산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본 후 이생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또다시 금괴 한 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생은 금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진짜 내가 얻은 것은 돈이 아니라 친구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친구를. 이생은 금괴를 소중히 간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닥쳐올 무서운 위기를. 담벼락 밖에서 박 씨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백정을 찾아가 말피를 구해야겠어. 그리고 말머리도. 박 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 씨는 서둘러 마을 백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백정은 마을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지만 박 씨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 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생의 재물을 빼앗을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보게, 백정. 박 씨가 백정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문이 열리며 피와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백정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나 박 씨라네.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네. 무슨 일이신지? 말피를 좀 구할 수 있겠나? 백정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피요? 그건 또 무엇에 쓰시려고? 그건 자네가 알 바 아니네. 구할 수 있겠나, 없겠나? 박 씨가 은전 몇 냥을 꺼내 보였습니다. 백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구하지 못할 것도 없지요. 마침 어제 말 한 마리를 잡았으니. 그런데 말피는 금방 굳어버립니다. 언제 필요하신지? 오늘 밤이네. 해가 지기 전에 내 집으로 가져다 주게. 그리고 말머리도 함께. 말머리까지요? 백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네. 둘 다 필요하네. 박 씨가 은전을 백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좋아. 그런데 이 일은 절대 비밀이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게. 염려 마십시오. 박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백정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박 씨는 들뜬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웠습니다. 좋아. 이생이 잠든 사이에 말피를 뿌리고 말머리를 걸어두면 도깨비가 나타나서 이생을 배신자로 여기고 떠날 거야. 그러면 그 재물들이 모두 내 것이 되겠지. 박 씨는 탐욕으로 가득 찬 눈으로 이생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백정이 큰 항아리와 자루를 들고 박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말피와 말머리입니다. 수고했네. 박 씨가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 검붉은 피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자루 속에는 말의 머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잘 됐네. 이제 가보게. 백정이 돌아간 후 박 씨는 해가 완전히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항아리와 자루를 들고 조심스럽게 이생의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이생의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좋아, 이생이 잠든 것 같군. 박 씨는 담을 넘어 이생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탐욕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박 씨는 먼저 말피를 마당 곳곳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문 앞에, 두 번째는 마당 가운데에, 세 번째는 별당 앞에. 검붉은 피가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사방에 퍼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 다음으로 박 씨는 자루에서 말머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별당 앞 커다란 나뭇가지에 말머리를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매달린 말머리는 음산하게 흔들렸습니다. 완벽해. 박 씨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도깨비가 나타나면 이생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도깨비가 이생을 저주하고 그 재물들은 주인을 잃게 되겠지. 그때 내가 슬쩍 가져가면. 박 씨는 흥분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곧 나도 부자가 되는 거야. 박 씨는 담을 넘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이생의 집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도깨비는 평소처럼 큰 걸음으로 이생의 집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술통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선비 양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구나. 도깨비가 혼잣말을 하며 이생의 집 대문에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깨비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도깨비의 코가 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는 도깨비가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문 앞에 뿌려진 검붉은 피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말피. 도깨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대한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당 가운데도 별당 앞에도 말피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도깨비는 더욱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별당 앞 나뭇가지에 매달린 말머리, 달빛 아래 음산하게 흔들리는 그 모습, 말머리까지. 도깨비의 눈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온몸에서 섬뜩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생. 도깨비가 하늘을 향해 분노의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마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잠들어 있던 개들이 지저대기 시작했고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이생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일이지? 이생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미친 듯이 날뛰는 도깨비를 보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내 놈이 나를 배신했구나. 도깨비가 이생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경고했건만, 말피와 말머리를 절대 두지 말라고 했건만.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생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말피와 말머리의 영향으로 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똥으로 만들어주마. 도깨비가 무서운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는 미친 듯이 이생의 집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쾅! 도깨비의 거대한 주먹이 기둥을 내리쳤습니다. 단단한 나무 기둥이 마치 종이처럼 부서져 나갔습니다. 어르신, 제발 들어주십시오. 이생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이생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피의 독한 냄새와 말머리의 모습이 도깨비의 이성을 완전히 앗아간 것입니다. 으아! 도깨비가 괴성을 지르며 별당의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기와가 사방으로 튀었고 석가래가 부러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배신자! 나를 이용하려던 배신자! 도깨비가 마당의 항아리들을 집어던졌습니다. 항아리가 깨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생은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그토록 친절했던 도깨비가 이렇게 무섭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르신, 이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나 재물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닥쳐라. 도깨비가 소리쳤습니다. 나를 속인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친구라고? 웃기는 소리 마라. 도깨비가 부엌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쌀독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쌀독이 넘어지며 하얀 쌀이 땅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뭐냐? 돈이냐? 재물이냐? 도깨비가 이생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 모든 것을 똥으로 만들어주마. 내가 나를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 도깨비가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이생,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똥으로 만들어주마. 그 순간 하늘에서 붉은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마을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도깨비는 마지막으로 이생을 한번 노려본 후 큰 걸음으로 산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모습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생은 무너진 집터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이생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때 담벼락 너머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허허, 됐다. 도깨비가 이생을 저주했어. 이제 이생의 재물은 모두 쓸모없게 될 거야. 박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집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생의 금괴들이 모두 쓸모없는 것으로 변할 거야.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헐값에 사들여서 박 씨는 이미 머릿속으로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이생은 무너진 집터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고 눈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이생은 억울함과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도깨비라는 친구를 잃는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어르신, 저는 정말 어르신을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부서진 집을 돌아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하인 김 씨가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나리, 무슨 일이십니까? 밤새 무슨 일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생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나리, 그런데 창고는 무사합니다. 금괴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뭐라고? 이생이 깜짝 놀라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어보니 정말로 금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도깨비가 분명히 저주를 내렸는데 왜 금괴들은 그대로인 것일까? 그때 마을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이생과 김 씨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비명은 박 씨의 집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박 씨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생이 물었습니다. 박 씨네 집 창고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오. 마을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생이 박 씨의 집 창고를 들여다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창고 안가득했던 쌀이 모두 말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돈개짝을 열어보니 그 안의 돈도 모두 말똥이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고 파리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내 재산이 모두. 박 씨가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건 하늘의 벌이야. 박 씨가 무슨 나쁜 짓을 했나 보지. 평소에 탐욕이 많더니. 이생은 그 광경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도깨비가 말했던 그 말.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똥으로 만들어주마. 그래, 도깨비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구나. 이생이 가장 아끼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직함이었고 도깨비와의 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는 나를 믿어주셨구나. 내가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야. 이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씨는 계속 창고 안에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내 재산이 모두 똥이 되다니. 탐욕의 대가는 이렇게 혹독했습니다. 박 씨의 통곡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내 평생 모은 재산이. 박 씨가 말똥더미를 헤집으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손에는 악취나는 말똥만 묻어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저렇게 욕심만 부리더니 결국 벌을 받았구만. 평소에 남의 것을 탐내고 못된 짓만 하더니 하늘이 보고 계셨던 거지.
그때 마을의 노인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은 속일 수 없다 했소. 박 씨는 분명 무슨 나쁜 짓을 했을 게야. 이생은 박 씨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었구나. 도깨비 어르신 앞에 말피와 말머리를 둔 사람이. 이생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탐욕 때문에 어르신과의 우정이 깨졌어. 이생이 박 씨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마을의 이장 어른이 이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생, 그만두게. 저 사람은 이미 하늘의 벌을 받았네. 하지만 하늘이 다 보고 계시네. 자네는 그저 자네의 길을 가게나. 이장의 말에 이생은 주먹을 풀었습니다. 박 씨는 계속 창고 안을 뒤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줘. 누가 좀 살려줘. 내 돈을 돌려줘. 하지만 아무도 박 씨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그가 받을 만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생은 천천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서진 집을 바라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창고의 금괴들이 무사한 것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나를 믿어주신 거야. 이생은 창고에 들어가 금괴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전히 묵직하고 차가운 금괴였습니다. 어르신, 이생이 금괴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은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이 돈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군요.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은 정직함이었고 어르신과의 우정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우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에 속아 이생은 며칠 동안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도깨비 어르신과의 추억만 떠올리며 슬퍼했습니다. 하인 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나리, 식사라도 하셔야지요. 됐네. 나는 괜찮으니 자네나 먹게. 나리,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이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이생은 결심을 했습니다. 어르신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겠다. 이생은 술 한 병과 안주를 준비해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 어르신이 사는 곳은 알 수 없었지만 이생은 산 깊숙한 곳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저녁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생은 큰 바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전망이 좋아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면 좋겠습니다. 이생이 바위 위에 술과 안주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생입니다. 이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다시 뵐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주신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우정이었습니다. 이생이 술잔에 술을 가득 따랐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웠던 저에게 어르신은 세상에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어르신과 나눈 그 밤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생이 술잔을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에 속아 어르신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생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선비 양반. 이생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위 뒤편에서 도깨비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거대한 체구였지만 얼굴에는 슬픔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이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는구려. 도깨비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찌 도망가겠습니까? 저는 어르신을 그리워했습니다. 미안하오, 선비 양반. 내가 자네를 의심했소. 도깨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께서는 말피와 말머리 때문에 정신을 잃으신 것입니다. 잘못은 없으십니다. 아니요.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소. 도깨비가 이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 그날 밤에 말피와 말머리를 보는 순간 나는 이성을 잃었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네를 믿고 있었소. 도깨비가 이생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내릴 때 나는 자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똥으로 만든다고 했소. 나는 알고 있었소. 자네가 가장 아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정직함이라는 것을. 이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꾸민 자가 누군지도 알고 있었소. 그 자가 정말로 아끼는 것은 돈이었지. 그래서 그 자의 재물을 모두 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요. 어르신, 선비 양반, 내가 자네를 의심해서 미안하오. 그리고 도깨비가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 우리의 우정이 끝난 것은 아니오. 다만 이제는 자주 만나기 어려울 것 같소. 왜 그러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소. 나와 자네의 관계를. 이제 더 이상 조용히 만날 수 없게 되었소. 도깨비가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선비 양반, 명심하시게. 진정한 우정은 거리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오. 도깨비가 술잔을 들어 이생에게 건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잔 하시게. 이생도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았습니다. 둘은 마주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선비 양반, 자네는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정직한 사람이요.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나는 100년이 넘게 이 산에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소.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학식을 가진 자. 하지만 자네처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소. 과분한 말씀입니다. 과분하지 않소. 자네는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외로웠지만 따뜻했소. 그리고 무엇보다 도깨비가 이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는 나를 괴물이 아닌 친구로 대해주었소. 이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르신, 저야말로 어르신을 만나 평생의 은인을 얻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주신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삶의 지혜였고 진정한 우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노을이 지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비 양반, 이제 자네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소. 더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요. 도깨비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작은 옥패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것이요. 이 옥패를 가지고 있으면 자네는 평생 재앙을 피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요. 어르신, 받으시게. 그리고 이것을 보면 나를 기억해 주시게. 이생은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받았습니다. 옥패는 따뜻했고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도깨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겠소. 새벽이 오기 전에 돌아가야 하오. 어르신,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도깨비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생에서는 어려울 것 같소. 하지만 선비 양반, 우리의 우정은 영원하오. 시간이 흘러도 공간이 멀어져도 진정한 우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비 양반,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살아가며 자네가 가진 그 정직함을 잃지 마시게.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강교해도 자네만큼은 그 맑은 마음을 지켜주시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깨비가 이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물은 욕심내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시게. 진정한 복은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요. 가르침 감사합니다. 도깨비가 이생을 마지막으로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잘 있으시게, 나의 친구. 어르신도 부디 건강하십시오. 도깨비가 산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뒷모습이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이생은 도깨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생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생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생은 남은 금괴와 재물의 절반을 팔아 마을에 서당을 지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배움은 부자만의 것이 아니오. 가난한 이들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있어야 하오. 이생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또한 이생은 과부나 고아들을 도왔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이생나리는 진정한 선비시요. 돈이 생겼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해지셨어. 마을 사람들은 이생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박 씨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은 박 씨는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박 씨가 이생을 찾아왔습니다. 이생나리. 박 씨는 초라한 행색으로 이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가 내 탐욕 때문에. 이생은 박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오. 자네도 하늘의 벌을 받았으니 이제는 새 삶을 살아가시게. 이생이 박 씨에게 여행 경비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걸로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시게. 하지만 명심하시게. 탐욕은 자신을 망치는 독과 같소.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이생나리.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생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일하는 청렴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밤마다 옥패를 꺼내보며 도깨비 어르신을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베풀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생이 옥패를 쥐고 잠들었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도깨비 어르신이 나타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소, 나의 친구. 자네는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요. 이생이 깨어났을 때 창밖으로 따뜻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 산에서는 다시는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한 가지 전설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리신다. 신의를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온다. 그리고 이생이 세운 서당에는 큰 현판이 걸렸습니다. 정직당, 정직함을 배우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생은 평생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이니라. 그리고 가장 귀한 보물은 진정한 친구니라. 아이들은 이생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랐습니다. 그렇게 이생과 도깨비의 우정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정직함은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하며
신의를 지키는 자에게 하늘은 반드시 은혜를 내린다는 교훈과 함께